안녕하세요. 미손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공기조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교재는 128페이지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분류가 나오는데요. 자, 크게는 중앙식 그리고 개별식으로 나눠지고요. 일단 중앙식에서는 전공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공기 방식이 있습니다. 뭐 공기수 방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기에서는 단일 덕트 방식, 그리고 이중 덕트 방식, 각층 유닛 방식, 자,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자, 수공기에는 펜코일 유닛 방식 유닛인데 얘는 덕트 병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유인 유닛이 있고요. 세 번째로 복사 냉난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방식 같은 경우는 펜코일 유닛 이렇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식과 또 반대로 그 다음 중앙식과 분류가 돼서 개별식이라는 게 있고요. 개별식은 냉매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냉매식에서는 자, 룸쿨러, 그 다음 패키지 방식, 그리고 멀티 유닛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식에서는 전공기, 수공기, 수방식이 있고요. 개별식에서는 냉매식이 있습니다. 전공기는 단일 덕트, 이중 덕트, 각층 유닛, 덕트 병용 패키지. 수공기에서는 펜코일 유니트, 근데 덕트 병용이고요. 그 다음 유인 유닛, 복사 냉난방 방식이 있고, 수방식에서는 펜코일 유닛이 있다 이거고요. 자, 개별식에서는 냉매식이 있는데 냉매식에서는 룸쿨러, 패키지 유닛, 멀티 유닛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류에 따라서. 자, 일단 이렇게 종류가 있다. 요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앙식과 개별식은 외우기가 편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리고 전공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 공기를 사용한다. 수공기는 일부는 물, 일부는 공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수방식은 전부 물로 한다. 냉매식은 그냥 전부 다 냉매로 한다. 일단 그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기조화기 때문에 공기조화를 하는 어떤 매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기는 공기조화를 하는데 뭐 온도든 습도든 뭐든 일단은 공기를 통해서 뭔가 공기조화를 한다는 거고요. 수공기는 물을 좀 동원해서 같이 조화를 하는 거고요. 수방식은 오직 물로만 하는 거고, 냉매는 오직 또 냉매로만 공기조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자, 여기까지는 아마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뒤에 자, 이렇게 나눠진 공조 방식들이 좀 외우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자, 요것도 그냥 자신만의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외웠던 방식인데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역시 저는 처음에 전공기 방식일 때 짝대기 하나 그리고 2개 이렇게 그어서 시작을 합니다. 안 외워졌을 때. 자, 처음에는 하나라서 단일 덕트, 그 다음 2개니까 이중 덕트, 그 다음에 이렇게 1층, 2층, 3층 올라가죠.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층 유닛 그냥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각층에 있는 어떤 덕트처럼 보여가지고 일단 덕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덕트 하면 덕트 병용 패키지라는 게 떠올라가지고 자, 요렇게 선 3개만 그어가지고 전 처음에 전공기를 이렇게 다 외웠었고요. 그냥 저만의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공기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가 펜 모양을 그려요. 그러면 펜이 달려있고 이 모양이 마치 하나의 코일처럼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펜코일 유닛인데 얘는 공기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덕트 병용이다. 이렇게 외웠고요. 자, 그럼 여기 수공기의 펜코일 유닛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전공기를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 연상이 됐죠. 이 그림에서 유인이 됐어요. 이 펜코일 유닛은. 그래서 그냥 유인 유닛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수방식을 했을 때 이 펜코일 유닛을 그대로 복사해서 씁니다. 근데 얘는 수방식이기 때문에 덕트 병용은 아니에요. 자, 따라서 이 수방식 같은 경우는 수공기에서 복사해서 그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여기는 복사, 냉난방.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써줬어요. 이 그림 하나로. 그 다음에 뭐 냉매식 같은 경우도 그냥 출근하는 과정을 그냥 제가 연상을 한 겁니다. 자, 제가 방에 있다가 그래서 방 하니까 룸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룸쿨러가 있었지 하고 연상이 됐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방에 나와가지고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니까 그냥 멀리 떠나고 싶어요. 그냥 뭔가 패키지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패키지 유닛. 자, 이제
여행은 당연히 못 떠나고 출근을 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저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여러 가지를 시킵니다. 제가 무슨 멀티인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멀티 유닛 해가지고 냉면식은 요 세 개가 그냥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냥 출근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요런 게 외워지지 않을 때는 그냥 요런 자신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냥 외워주시면 뭐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냥 글씨로만 눈으로 보고 외우는 것보다는 요런 식으로 뭔가 그림과 같이 연상하면서 외우시다 보면 더 머릿속에 잘 남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일단 공기조화 방식에서 분류는 요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전부 공기를 쓰는 이 네 가지 방식 중에서도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뒤에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두 번째로 자, 설치 위치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첫 번째가 중앙식입니다. 자, 중앙식 같은 경우는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중앙기계실에 보일러나 냉동기를 설치하고 2차 측에 설치한 공조기를 통하여 각 실을 공조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조화가 필요한 각 방이 있어요. 자, 공기조화가 필요한 각 방을 공기조화에서는 존이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부르고요. 저희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요렇게 부르죠. 칸이 나눠져 있어서 뭐 요즘 냉장고로 따지면 위에가 냉장 부분, 밑에가 냉동 부분. 그냥 요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냉장이고 여긴 냉동이에요. 그쵸? 근데 공기조화에서는 냉장, 냉동 뭐 요런 식으로 안 따지고요. 요것도 하나의 존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하나의 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인 거죠. 구역. 공기조화가 필요한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거는 존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조화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3층, 2층, 1층 각 층에 존이 있다고 쳤을 때요. 각 층마다 이런 식으로 공기조화를 하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공기조화를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뭐 옥상에 공조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하에 공조기가 있어가지고 공기를 조화시켜서 덕트 같은 걸 통해서 각 층에다가 공기를 뿌려주게 되면 이 내부의 온도나 습도 같은 거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메인 공조기가 있어가지고 메인 공조기에서 공조를 한 후에 이렇게 보내주는 방식, 이게 중앙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뭐 난방으로 따지면 지역 난방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자, 각 집마다 보일러가 있으면 요건 개별식이 되는 거고요. 난방시설 큰 곳에서 난방을 한 후에 각각 집에다가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온수를 보내주면 그거는 지역 난방이 되겠죠. 공기조화에서는 이런 방식을 이제 중앙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앙식의 장점을 보시면요. 실내 오염이 없다. 유지관리가 쉽다.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실내 오염이 적은 이유는요. 자, 이렇게 공조기 같은 경우 브로아펜으로 바람을 불어서 필요한 방에다가 이렇게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리턴된 공기가 있었죠? RA 공급해주는 게 SA 그 다음에 OA라고 해서 외기가 투입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들어올 때 여기에다가 필터를 설치를 해요. 필터. 그래서 이 필터가 먼지 같은 걸 많이 걸러줍니다. 그래서 뭐 요런 필터도 있고 해서 실내 오염이 적어지겠죠. 계속 리턴이 되면서 이 필터를 거치게 되니까. 그래서 뭐 공조기 쪽에서 깨끗해진 공기가 실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실내 오염이 적고요. 자, 기계가 한 대죠. 그래서 고장이 나더라도 한 대를 딱 고치면 돼요.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그쵸?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나 어떤 기계에 의해서 룸 온도가 상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실내가 실외보다 더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쵸? 자, 만약에 실내 공기가 더 온도가 낮다고 하면 굳이 뭐 냉동기를 돌리지 않더라도 이 외기를 따다가 바로 깨끗하게만 만들어서 안으로 넣어주면 냉방이 가능하겠죠. 외기만으로도 냉방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룸 안이 현재 20도예요. 근데 2도만 더 낮추고 싶어요. 근데 밖에 온도가 막 15도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쿨링 코일이 있더라도 이 냉동기를 돌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 코일을 차갑게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15도짜리 공기를 그냥 방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20도에서 점점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열 운송, 동력이 많이 든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덕트를 통해서 바람을 각 존에다가 이렇게 보내줘야 되면 이게 그냥 덕트만 있다고 해서 길만 있다고 해서 알아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공조기 쪽에서 이런 불호화 패널로 바람을 세게 불어줘야겠죠. 그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그리고 손풍량이 클수록, 사용량이 많을수록 이 팬이 더 세게 바람을 불어줘야겠죠. 그 양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열을 운반하는데 동력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개별 제어성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중앙식에서 아예 공기 조화를 하고서 이제 뿌려주다 보니까 각자 원하는 온도대나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저희 지역 난방도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집 안에서 리모컨으로 온도가 되면은 더 이상 물이 순환되지 않도록 막아서 온도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온도대에 물을 이렇게 순환시킬 수는 없죠. 그런 조절이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별 제어성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당연히 이쪽 룸의 온도가 너무 이제 덥다, 더 이상 너무 춥다, 그래서 공기가 안 들어오면 좋겠다 하면 공기만 막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빼고 다른 곳으로만 공기가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원하는 온도대로 딱 원하는 그 온도대에 공기를 넣어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개별 제어성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실 및 배관, 덕트의 설치 면적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큰 공조기를 놓기 위해선 당연히 기계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덕트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덕트의 설치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교재 129페이지에 2번. 자, 개별식이 나오는데요. 자, 개별식이라는 건요. 내용을 읽어보면 냉동기를 내장한 패키지 유닛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 공조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냉동기를 내장한 패키지 유닛이라는 건 자, 요렇게 하나의 네모난 어떤 박스 안에 냉동을 하는 장치가 그냥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압축기도 있고요. 뭐 증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응축기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실내가 있으면요. 바람이 이렇게 증발기로 스치면 차가운 바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그냥 각자 방에다가 개별로 놓는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뭐 저희 일상생활에서 보면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있죠. 그런데 에어컨을 뭐 아파트 옥상이나 기계실에다 놓고서 모든 방에다 뿌려주는 게 아니라 각자 집 세대 안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죠. 그런 게 그냥 개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자, 그래서 일단 장점을 보시면은 개별 제어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각자 존마다 따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어성이 좋고요. 자, 덕트는 필요 없죠. 각 존마다 그 기계가 있는 거니까 덕트를 길게 뭐 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설, 이설이 용이하다. 자, 증설이라는 건 용량을 키우는 걸 얘기해요. 이설이라는 거는 그 기계를 옮기는 겁니다. 기계 자체가 작잖아요. 그 존만 공기 조화를 시키는 장치다 보니까 중앙식에 비해서 용량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동시키는 것도 간단하고요. 뭐 용량을 키우려면 이 조그만 기계가 한 대 정도 더 놓여진다 그러면 용량이 2배가 되죠. 근데 중앙식 같은 경우는 이 큰 냉동기를 또 하나 갖다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별식 같은 경우는 증설, 이설이 용이하다. 그리고 설비비가 적게 든다. 당연히 기계가 작다 보니까 설비비도 작고요. 자, 단점으로는 외기 냉방이 어렵다. 자, 요것도 기계 자체가 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밖에 있는 외기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구조상. 그리고 대규모에는 부적당하다. 워낙 이제 좀 소형이다 보니까 대규모에는 좀 어렵고요. 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자, 중앙식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는 기계들이 다 옥상이나 지하에 있었죠. 그런데 개별식은 그 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계의 소음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어렵다. 각 존마다 기계가 다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고치는 게 아니라 장소가 많겠죠. 고쳐야 되는 곳. 그리고 뭐 일주일 단위로 또는 한 달 단위로 뭔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중앙식 같은 경우는 그냥 옥상이나 지하로만 가가지고 한 군데에서 체크만 하면 되는데 개별식은 각 존마다 다 들어가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지 관리가 어렵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열 운반 매체에 따른 공조 방식의 특징입니다. 자, 열 운반 매체예요. 자, 첫 번째로 자, 전공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전공기라는 건 그냥 열을 운반하는 매개체가 전부 다 공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열 운반 매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시면요. 뭐 제가 그냥 냉동기로 먼저 예제를 들게요. 자, 이렇게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 창고 같은 데 안에 있겠죠. 그래야 이제 차가운 공기를 창고 안에 내보내 주니까요. 자, 여기서 열을 운반하는 매개체가 뭐죠? 냉매죠, 냉매. 냉매가 이 배관 내부를 순환하면서 뭐 응축이 됐다가 증발이 됐다, 또 압축이 됐다, 팽창이 됐다 하면서 결국엔 열을 운반하는 건 냉매예요. 실내 창고에 있는 부하를 냉매가 흡수를 했다가 압축기로 가서 압축이 된 다음에 응축기에서 밖으로 열을 빼내는 일을 하죠, 냉매가. 자, 공기 조화에서는 뭐 냉매식도 있지만 전부 다 공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냉동기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공조기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가지고 뭔가 공기 조화를 시키는 어떤 매개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 운반 매체라는 게. 그래서 그 열 운반 매체가 전부 다 공기일 경우에 장점을 보시면 실내 공기 오염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 공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는요, 실내에 그 오염된 공기가 많이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공기가 계속 들어오기만 하진 않잖아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 만큼 결국 일부 공기는 어딘가로 나갑니다. 자동으로 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이 적다라는 거고요. 자, 전부 다 공기를 사용한다 라는 거는 이제 소음, 진동이 적다를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전공기 같은 경우는 역시 중앙식이었죠. 중앙식이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옥상이나 지하 같은 어떤 기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 같은 게 적고요. 진동도 적고요. 자, 중앙식과 거의 같아요. 전공기는 말 그대로 중앙식이다 보니까 중앙식이 갖고 있는 장점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 보수, 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봄, 가을에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 여름에는 실내보다 바깥 공기가 뜨거우니까 당연히 외기 냉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봄과 가을에 외기 냉방이 가능한 거고요. 자, 바닥 이용도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근데 개별식이라서 이렇게 에어컨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바닥에서 에어컨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전공기 방식은요, 기계가 멀리 있어요. 옥상이나 지하에. 여기에서 덕트를 통해서 집 안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뭐 오염된 공기는 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시 리턴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구조가 바닥에 설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죠. 개별식에 비해서. 자, 그래서 바닥 이용도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있겠죠. 자, 단점 보시면 설치 공간이 크다. 즉, 덕트 스페이스가 크다. 자, 여기에서 덕트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생소하죠. 자, 여기서 스페이스라는 거는 그냥 공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떤 크기,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덕트가 차지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덕트 스페이스가 크다. 쉽게 표현하자면 덕트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이 있는데 이렇게 또 공조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덕트가 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닥 이용도는 좋습니다. 바닥에 설치되는 게 없으니까. 그쵸? 근데 자,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하나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은 밖에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실외기를 놓죠. 근데 공조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개별식 같은 경우는 배관이 요 정도만 오면 돼요. 대부분 다 10m 안팎입니다. 그쵸? 10m가 안 되죠. 대부분. 근데 공조기 같은 경우는 여러 층에 다 보내줘야 되죠. 그러면 이 덕트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덕트가 설치돼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덕트 스페이스가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넓은 공조 기계실이 필요하다. 당연히 하나의 큰 공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조 기계실이 좀 커야겠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개별 제어가 어렵다. 자, 중앙식과 똑같습니다. 개별 제어가 어렵고요. 자, 원거리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송풍기가 바람이 아무리 세더라도 덕트를 통해서 쭉 가다 보면
바람의 힘이 여기서는 엄청 세지만 엄청 세게 가다가 점점 바람의 힘이 점점 없어지겠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 바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거리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기조화를 한 공기가 나오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으면 멀리 가면 갈수록 다시 공기는 따뜻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난방을 했다고 하면 이 공기는 가면 갈수록 점점 식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원거리에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조기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설비비가 비싸다라는 겁니다. 뭐 기계뿐만 아니라 덕트 자체를 굉장히 길게 설치를 해야 되고 많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이게 전공기의 장단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공기 방식이 있었죠. 중앙식에서. 자, 일단 수공기 방식의 장점을 보면요. 전공기에 비해 덕트의 설치 공간이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공기 같은 경우는요. 한 실에 공기를 조화하기 위해서 오직 덕트만 갖습니다. 그쵸? 그런데 수공기 방식은요. 덕트 외에 어떤 물배관이 오면서 공기 외에 물로도 공기 조화를 하기 때문에 물의 열량만큼 공기의 열량은 줄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덕트의 크기도 그만큼 줄어들면 되겠죠? 자, 덕트 스페이스가 줄어드는 대신에 물배관이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덕트 공간만 보자면 덕트 스페이스 자체는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점에서 덕트의 설치 공간이 줄어든다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래봤자 또 물배관이 오긴 합니다. 자, 또 물배관이 오기는 하지만 자, 공기보다는 아무래도 물의 비열이 더 크겠죠. 공기는 0.24,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부 물을 사용하게 되면 덕트 스페이스를 줄인 거에 비해서 작은 물배관이 와도 공기 조화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공기에 비하면 덕트의 설치 공간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전공기에 비해서 송풍기 동력이 적다. 당연히 송풍량이 줄어드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공기 같은 경우는 전부 공기로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개별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공기 방식 같은 경우는요. 온수 또는 냉수 배관을 각자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공기로도 공기 조화를 하다가 온도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온수를 좀 통과를 시키면 온도가 떨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더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층과 2층이 있다고 하면 1층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송풍량 가지고도 온도가 아주 적당해요. 딱 좋아요. 근데 2층 같은 경우는 이 송풍량 가지고는 너무 더워요. 온도를 더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차가운 냉수의 양을 좀 늘려서 통과를 시키면 되겠죠. 공기의 양은 똑같더라도 이런 식으로 약간 개별 제어가 더 유리합니다. 전공기에 비해서. 자, 그래서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리을의 존의 구성이 용이하다. 뭐 각자 개별 제어가 조금씩 가능하니까 존의 구성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약간 시원한 냉방이고요. 여기는 조금 따뜻하게 하는 나는 난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적당한 온도에 그냥 송풍량을 이렇게 넣어주고 냉방 쪽에는 냉수 흘리고 뭐 난방 쪽에는 뭐 온수를 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존의 구성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단점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고성능 필터 사용이 어려워 오염의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보수 및 유지 관리가 어렵다. 뭐 전공기 방식에 비해서입니다. 자, 당연히 전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만 제어를 했었는데 자, 수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물까지 제어를 해야 되죠. 공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보일러나 냉동기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및 유지 관리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자, 전공기에 비해서 이제 소음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소음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 이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왜 바닥 이용도가 떨어지냐? 수공기 같은 경우는요. 전공기처럼 이렇게 오로지 공기로만 해서 이렇게 위에서 공기를 뿌려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존 안에다가 별도의 작은 공조장치를 하나를 놔야 돼요. 어떤 유니트를 조그맣게 놔야 되고요. 이 유니트 안에다가 냉수배관이나 온수배관이 와가지고
이 공기가 순환하면서 공기 조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을 차지하는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또 금방 배울 거니까요. 일단은 수공기 방식은 바닥 이용도가 전공기에 비해서 떨어진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수방식인데요. 자, 수방식의 장점 보면은 열 운반, 동력이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기에 비해서 물은 더 운반시키기가 쉽겠죠. 송풍기에 비해서는 이제 물 펌프가 동력이 더 적기 때문에 물론 물이 더 무겁긴 하죠. 공기보다는.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1이잖아요. 그쵸? 공기 같은 경우는 0.24 거의 뭐 4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로 하게 되면 물의 양을 줄여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펌프를 줄여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송풍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동력이 줄어드는 거고요. 자, 각실 제어가 용이하다. 뭐 수방식의 특징이었죠. 수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층마다 어떤 기계가 따로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개별 제어가 일단 가능하고요. 자, 전공기 방식 같은 경우는 요런 각 존의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쵸? 근데 수방식 물을 사용할 때는 이제 각 존에 기계가 조그만 기계가 하나씩 있어요. 일단 그렇게 개념만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각실 제어 자체가 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증설도 용이합니다. 각실에 기계가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대수를 늘리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외기 도입은 어렵습니다. 그쵸? 즉 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고성능 필터는 사용을 못하고요. 자, 실내 쾌감도 자체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실이 있으면 한쪽에 기계가 있고 이렇게 순환을 시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는 제일 차갑고 뭐 먼 곳은 덜 차갑고 이런 식인데 전공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분배해서 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온도가 골고루 퍼지다 보니까 쾌감도는 좋아요. 전공기 같은 경우. 근데 뭐 물론 전공기도 뭐 위에는 이제 막 나온 공기와 이제 밑에 떨어진 온도 이 정도의 온도 차는 있죠. 그래서 쾌감도가 완벽히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수방식에 비해서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기계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맴돌다 보니까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온도차가 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쾌감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당연히 기계가 있으니까 소음도 발생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계가 또 각 존에 들어오다 보니까 바닥 이용도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공기와 수공기 방식과 수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각 공조 방식의 특징인데요. 자, 첫 번째로 단일 덕트예요. 자, 단일 덕트 방식은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덕트가 하나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존이 하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이렇게 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여기가 2층, 여기가 1층이라고 했을 때요. 자, 지하에는 공조기가 있겠죠. 뭐 쿨링 코일, 또 히팅 코일 이런 식으로 있고 외기도 도입이 될 것이고 뭐 리턴 공기도 들어올 것이고 배기 팬을 따라서 이렇게 각 존으로 바람이 가겠죠. 공기가. 자, 요렇게 공조기 안에 쿨링 코일과 히팅 코일이 있어가지고 이 공조기 안에서 공기 조화가 돼서 하나의 덕트를 통해서 각 존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일 스탠다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일 간단하고요. 이게 단일 덕트 방식입니다. 그냥 하나의 덕트로 모든 존에 이런 식으로 뿌려집니다. 뭐 위에 층 하나가 더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분기시키면 되겠죠. 또 이렇게 하나의 덕트로 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공조기에서 조화한 공기를 하나의 주 덕트에서 분기하여 각 존에 보내고 환기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의 덕트로만 가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 단일 덕트 방식에서는요. 자, 정풍량 방식과 변풍량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정풍량이라는 건요. 그냥 풍량이 일정하다. 그냥 이렇게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풍량의 장점으로 보면 풍량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쾌적하겠죠.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 근데 교재 131페이지에 단점도 나옵니다. 자, 일단 변풍량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크대요. 자, 변풍량이라는 건요. 풍량이 변해요. 뭐에 따라서? 자, 부하에 따라서. 자, 풍량이 부하에 따라 변하는 게 변풍량이에요. 풍량이 변한다 해서 변풍량이고요. 자, 변풍량 같은 경우는 실내에 부하가 적게 되면 그만큼 풍량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동력을 좀 더 아낄 수가 있는데 정풍량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항상 일정하게 100% 힘으로 다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내 부하가 적은데도
아주 많은 풍량을 실내에다가 계속 뿌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변풍량에 비하면 에너지의 소비가 크겠죠. 그 다음에 정풍량은 각 층마다 다 송풍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각 실마다 제어 자체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2번이고요. 자, 3번에 존의 수가 적은 규모에서는 타 방식에 비해 설비비가 비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히려 존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비싸대요. 자, 그 이유가 자, 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하나를 놔요. 이 공조기에서 단일 덕트로 쭉 갑니다. 그러면 이 존을 위해서 이 공조기 큰 거 하나를 놔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존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다른 방식 같은 경우는 각 존에 어떤 기계가 들어가는 방식들은 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안에 조그만 기계들을 설치를 했어야 됐죠. 뭐 예를 들어서 수공기나 이제 수방식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지금 단일 덕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실내에 어떤 기계들 놓는 게 아니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송풍량을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덕트만 분기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존이 분명히 늘어났는데 실제로 설비에서 늘어나는 거는 이 덕트 늘리고 그냥 송풍량 조금 더 센 걸로 해주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존이 크면 클수록 다른 존에는 이렇게 덕트만 추가로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존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단일 덕트 방식에서 특히 이 정풍량 방식은 설비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풍량 방식은 존수가 적으면 적어질수록 다른 타 방식에 비해서 오히려 좀 손해라는 겁니다. 이제 비싸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변풍량인데요. 자, 변풍량 같은 경우는 정풍량이랑 구조는 비슷해요. 자, 공조기가 있고 각 실이 있다고 하면요. 그냥 일단 이렇게 각자 덕트를 보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내로 공기가 뿌려지기 직전에 자, 변풍량 유닛이라고 해서 V, A, V 라는 장치가 설치가 되는데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덕트를 통해서 또 실내로 공기가 뿌려지는 방식입니다. 자, 이 기호는 그냥 얘를 늘리고 줄이는 거에 따라서 여기를 통과하는 공기가 틀려지겠죠, 양이. 그래서 이런 기호로 그리는 거고요. 변풍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실마다 이렇게 풍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 보니까 각 실의 제어가 아무래도 좀 용이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을 먼저 보면요. 부하 변동에 따라 송풍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풍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자,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는 여기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오기 때문에 조절은 안 돼요. 그런데 들어오는 공기의 양으로서 조절이 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 첫 번째를 보시면 부하 변동의 제어 응답이 빠르므로 거주성이 향상된다. 부하가 적으면 풍량을 줄이면 되고요. 그쵸? 그래서 제어의 응답이 빠르다라는 거고요. 자, 송풍량 조절이 가능하므로 에너지가 절약된다. 그만큼 절약이 되겠죠. 자,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면 공조기 및 덕트가 적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풍량 같은 경우는 항상 다 풀로 공기를 보내줘야 됐기 때문에 덕트를 무조건 크게 썼어야 되는데 이제 변풍량은 동시 사용률을 따져봤을 때 특히 존이 2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을 때 뭐 많이 써봐야 8개가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5군데나 6군데가 쓴다. 그러면은 그만큼 덕트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게 변풍량이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요. 단점 한번 보시면은 실내 공기의 청정도가 떨어진다. 자, 청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는요. 풍량이 들어오는 양을 줄이면 그만큼 들어오는 송풍량이 줄어들죠. 그만큼 실내에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양도 적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들어온 양이 많으면 그만큼 나가는 양이 많겠죠. 그런데 풍량을 조절해서 적게 들어오게 하면 바람도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환기가 조금 덜 되겠죠. 그래서 실내 공기의 청정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말이고요. 정풍량은 그냥 덕트만 깔아가지고 쭉 바람을 뿌리면 되는 반면 변풍량은 이런 부하에 따라서 이 기계를 조절하는 또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전 및 유지 관리가 어렵다라는 거고 또 정풍량처럼 설비비가 비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풍량과 변풍량의 특징이고요. 단일 덕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변풍량 기계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덕트가 있고 바람이 들어오면요. 자, 여기로는 이제 실내 쪽으로 들어가는 덕트라고 치고 또 분기를 해요. 다른 곳으로 가는데 여기는 바이패스, 버리는 바람입니다. 아니면 다시 공조기로 리턴을 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있어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 실내로 공기를 조금 보내고 싶으면 얘를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바이패스 되는 공기는 많고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람을 조정하기도 하고요. 자, 방금 이게 바이패스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이 기호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자, 뭐 이런 또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뒤로 바싹 붙이면 공기가 못 들어오겠죠. 근데 얘를 조금 띄면 뛸수록 그만큼 일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양을 조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슬롯형이라고 하고요. 자, 뭐 이런 방식도 있는데요. 자, 메인 공기가 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장치의 각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바람의 양이 달라지겠죠. 자, 이 바람이 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 바깥에 있는 공기는 열로 유인이 돼요. 그쵸? 얘가 유인이 됩니다. 이쪽 공기가 탁 쏘게 되면. 그래서 뭐 이런 형식인데 이 각도에 따라서 바람의 양이 달라지는 거. 이걸 이제 유인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변풍량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해주셔도 되고요. 까먹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단일 덕트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중 덕트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한 대의 공조기에서 냉풍과 온풍을 만들고 냉풍 덕트와 온풍 덕트를 따로 배관하여 각 존마다 혼합 상자를 설치하여 공조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존 1, 2, 그리고 공조기가 있다고 했을 때요. 보통 일반적인 공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기가 들어오고 리턴 공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쿨링 코일 또 히팅 코일 주어지고 여기에 송풍기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각 존으로 덕트를 통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자, 이중 덕트 방식은 조금 달라요. 코일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자, 송풍기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송풍기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퍼지고요. 자, 이렇게 송풍기에서 나온 바람이 히팅 코일과 쿨링 코일을 동시에 지납니다. 위아래로 돼 있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온풍 덕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쿨링 덕트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다시 혼합 상자를 거쳐요. 그리고 혼합 상자에서 이렇게 덕트를 통해서 실내에다가 공기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한 대의 공조기에서 냉풍과 온풍을 만들고 자, 냉풍 덕트와 온풍 덕트를 따로 배관하여 각 존마다 혼합 상자를 설치하여 공조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딱 요 그림대로죠. 자, 그래서 얘는 자, 여기서 냉풍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온풍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각 냉풍과 온풍이 혼합 상자에 들어가서 혼합이 돼요. 서로 열교환이 돼가지고 그 공기가 실내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이중 덕트 방식이고요. 이제 멀티존 방식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공조기가 있다고 했을 때 송풍기가 먼저 오고요. 자, 여기 쿨링 코일이 있고 여기 히팅 코일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자, 요 지점에서 히팅 코일이 나가고 자, 다음 존에서는 여기서 분기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가는 방식입니다. 자, 쿨링 코일 부분에서도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분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공조기에서 또 다른 덕트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혼합 상자를 통해서 각 존으로 공기를 공급해주는 방식, 이게 이중 덕트에서 멀티존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분기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조기에서 다 존별로 따로따로 간다. 그렇게 해서 그냥 멀티존 방식인 거고요. 자, 일반적인 이중 덕트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온풍과 냉풍이 따로 가죠. 자, 존 1은 현재 온도가 좀 많이 더워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온풍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냉풍을 늘리거나 그렇게 하면 조절이 되겠죠. 뭐 존 2 같은 경우도 춥다 그러면 이제 온풍을 더 열어주거나 냉풍을 좀 잠그면 각 존별로 마음대로 온도 제어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장점으로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요게 있는 거고요. 자, 냉방, 난방 변환이 필요 없다 되어 있는데요. 자, 존 1을 난방하고 싶으면은 그냥 냉방, 덕트 부분을 잠그면 되고요. 자, 존 2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냉방을 닫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온풍 덕트를 닫든 냉풍 덕트를 닫든 해가지고 실내를 냉방과 냉방으로 그냥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굳이 뭐 모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디귿의 설계나 용도 변경에 유연성이 있다. 여기가 뭐 난방실로 쓰든 냉방실로 쓰든 용도 변경이 가능하겠죠. 여는 거에 따라서. 자, 부하 변동에 대응이 빠르다. 자, 온도를 높여야 되면 당연히 또 온풍 쪽을
더 늘리거나 자 냉풍 쪽을 조금 줄이거나 그런 방식으로 온도를 높이면 되고요. 낮추려고 한다면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하 변동에도 빠른 거고요. 실내에 유닛이 노출되지 않는다. 자, 그냥 전공기 방식이기 때문에 실내에 어떤 또 패키지 유닛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다. 뭐 그 뜻입니다, 그냥. 자, 요런 건 하나의 유닛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유닛이라는 건 어떤 패키지 같은 거 안에 뭐 코일이 들어있거나 해가지고 또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요런 장치를 하나의 유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혼합상자가 이렇게 메인에 각 존에 대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자 개별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각 한 존에서 또 구역을 나눠가지고 온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중 덕트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중 덕트의 핵심은 냉풍과 온풍의 덕트가 따로 있어서 덕트가 이중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각 존마다 혼합상자가 존재한다.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 같은 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일단 단점을 한번 또 보면요. 자, 냉온풍 혼합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히팅 코일을 써가지고 온도를 높인 공기를 혼합상자에다 넣었죠. 근데 또 전기를 써가지고 온도를 낮춘 공기를 이 혼합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에너지를 써서 높인 공기의 온도는 낮추고 에너지를 써가지고 온도를 낮춘 공기는 이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죠.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서로. 그쵸? 그래서 이 혼합상자에서 온풍과 냉풍이 서로 열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크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냉풍과 온풍이 이 혼합상자에 들어와서 서로 열교환이 되거나 또는 이 안에서 공기가 유동을 치면 진동과 소음이 발생되겠죠. 뭐 그리고 정풍량처럼 당연히 설비비가 비싸고요. 덕트가 또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쵸? 정풍량은 뭐 덕트가 하나인 반면 얘는 또 이중 덕트다 보니까 설비비가 또 비싸겠죠. 그리고 혼합상자까지 있기 때문에 비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단일 덕트 같은 경우는 주 덕트 하나가 굉장히 클 거고요. 이중 덕트 같은 경우는 온풍 덕트 그리고 냉풍 덕트 이렇게 두 개의 덕트로 가기 때문에 단일 덕트에 비해서는 얇은 덕트 두 개가 아무래도 설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설비비는 비싸고요, 여전히. 자, 리을 보시면 여름에도 보일러를 운전할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뭐 온풍이 있으니까 보일러 필요 없겠죠. 자, 다음 미음 보시면은 실내 습도의 완전한 제어가 어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풍 같은 경우는 습도가 낮고요. 온풍 같은 경우는 습도가 조금 높아져서 가겠죠.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또 혼합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실내의 습도 조절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중 덕트의 장단점은 이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덕트가 이중으로 돼 있고 혼합상자가 있다. 요게 일단 포인트예요. 자, 다음 3번에 각층 유닛 방식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외기나 환기된 공기를 1차 공조기에서 공조하고 각 층마다 설치된 2차 공조기에서 공조하여 덕트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슨 뜻인지 역시 헷갈립니다.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존 1과 존 2가 있고요. 자, 이번에 공조기를 한번 옥상에다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기, 그리고 뭐 리턴 공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치고요. 자, 쿨링 코일, 그 다음에 히팅 코일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배기팬, 송풍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풍기를 통해서 역시 각 존으로 덕트가 가긴 가는데요. 이렇게 상부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하부로 들어갈게요. 자, 하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각 존마다 역시 또 2차 공조기가 존재합니다. 자, 2차 공조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역시 똑같이 여기에 쿨링 코일이 있고요. 또 여기에 히팅 코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쿨링 코일이 있고요. 그 위에는 히팅 코일. 이런 식으로 또 코일이 또 있어요. 여기 중앙실에도 있지만 각 존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송풍기를 또 달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덕트를 통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각층 유닛 방식입니다. 자, 각층 유닛 방식이라고 해서 각 층에만 공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중앙실에 1차 공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차 공조기가 되는 거고요. 각 존에 있는 이 공조기가 2차 공조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외기나 환기된 공기를 1차 공조기에서 공조를 하고 자, 각 층마다 설치된 2차 공조기에서 공조하여 덕트를 통해서
공급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딱 보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또 공조를 하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 자, 각 층마다 부하 변동의 대응이 가능하다. 딱 보면 아시겠죠? 각 층에 2차 공조기가 있기 때문에 각 존에 맞게 공기 조화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각 층 및 각 존별로 부분 운전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 존에서도 한 층에서도 저는 이거를 이제 각 1층, 2층을 존이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자, 일단 여기가 그럼 다시 1층, 2층이라고 했을 때요. 여길 반으로 또 나눠요, 2층을. 그러면 여기가 존 1이 되고 여기가 존 2라고 쳤을 때요. 여기도 역시 2차 공조기를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1차 공조된 공기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 층 및 각 존 별로 부분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기계실 면적을 적게 차지한다. 여기서 기계실이라는 건 이 기계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1차 공조기를 말합니다. 자, 1차 공조기를 설치한 곳을 기계실이라 그래요. 옥상에 있으면 기계실이 이제 옥상에 있는 거고요. 얘가 이제 지하에 있으면 얘가 있는 곳이 곧 기계실이겠죠. 기계가 있는 장소니까요. 자, 각 층마다 2차 공조기가 있기 때문에 이 1차 공조기의 사이즈는 작아져도 되죠. 용량이 그만큼 작아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기계실의 면적을 적게 차지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송풍 동력이 적게 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차 공조기에서 각 모든 존이나 층으로 바람을 동일하게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존이나 층마다 역시 2차 공조기가 또 존재하므로 굳이 여기서 바람을 엄청 세게 불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송풍 동력 자체가 적게 들고요. 자, 환기 덕트가 필요 없어 덕트 스페이스가 적게 든다 되어 있는데요. 자, 1차 공조기로 리턴을 하지 않아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그리면요. 자, 이 안에 쿨링 코일과 히팅 코일이 있을 거고 이제 송풍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얘가 1차 공조기에서 이렇게 바람이 오겠죠. 근데 이 실내의 공기도요. 2차 공조기 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또 필터를 넣고 쿨링 코일과 히팅 코일 또 송풍기를 이렇게 거치게 되면 굳이 이 실내의 공기를 1차 공조기로 리턴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즉 환기 덕트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적으로 환기가 가능하죠. 2차 공조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2차 공조기로 하지 않고 1차 공조기 쪽으로 리턴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덕트를 설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근데 얘를 설치를 안 하고 2차 공조기 자체에서 이렇게 필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환기 덕트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점을 보시면은 설비비가 많이 든다. 자, 덕트 자체는 뭐 단일 덕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적겠죠. 용량이 적다 보니까 송풍량도 그만큼 적을 거고요. 자, 그런데 각 존이나 각 층마다 이렇게 2차 공조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비비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에 분산 배치로 유지 관리가 어렵다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분산돼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 관리 자체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각 층에 공조기 설치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한다. 뭐 이것도 당연히 아는 내용일 거고요. 자, 각 층 수배관에 의해 누수의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갑자기 수배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각 층 유닛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쿨링 코일과 히팅 코일이 있는데, 자, 쿨링 코일과 이렇게 히팅 코일이 있다고 하면요. 자, 따로 이렇게 기계실에서 보일러나 냉동기를 통해서 코일에다가 냉수나 온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는 히팅 코일로 이렇게 가서 온수를 넣어주고요. 냉동기에서는 쿨링 코일로 냉수를 넣어줍니다. 원래 1차 공조기만 있었다고 하면 1차 공조기에서만 이렇게 냉동기랑 보일러에 의해서 뭔가 히팅 코일이나 쿨링 코일이 이제 냉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 배관에서 누수가 있더라도 각 존이나 각 층에는 물이 누수되는 경우가 없겠죠. 다 1차 공조기 안에서만 누수가 됐었겠죠. 그런데 각 층 유닛 같은 경우는 각 존이나 각 층마다 쿨링 코일과 히팅 코일이 있기 때문에 각 장소마다 이렇게 수배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 층 유닛 같은 경우는 이런 코일에서 누수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셀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각층 수배관에 의해 누수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수배관이 들어가요. 수배관이 들어가서 쿨링 코일과 히팅 코일을 데피거나 차갑게 만들죠. 그런데 이 실내는 오직 공기만 통과해서 공기로만 공기 조화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각층 유닛은 전공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전공기 방식에서 단일 덕트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쿨링 코일과 히팅 코일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냉동기와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수배관을 통해서 이 코일을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만드는 설비는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수공기 방식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얘는 열을 운반하는 매체 기준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운반하는 것 자체는 오직 공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실내는 오직 공기로만 이렇게 순환을 해서 공기 조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배관이 있는데 왜 각층 유닛 방식이 전공기 방식이지? 이렇게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쿨링 코일과 히팅 코일은 원래 보일러나 냉동기를 통해서 이제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수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물 자체가 실내의 어떤 공기 조화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오직 열을 운반하는 매체 기준으로만 보면 오직 공기입니다. 그래서 각층 유닛 방식은 전공기 방식인 거예요. 이 수배관이 있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이 나오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공조기로 냉온풍을 만들어 덕트를 통해 실내로 송풍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공조기로 냉온풍을 만든대요. 자, 따라서 자, 요렇게 1층, 2층이 있다고 했을 때 각 층마다 요렇게 패키지 유닛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는 압축기나 응축기 요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쿨링 코일이 있는데 얘는 냉수로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압축기나 응축기나 팽창 밸브 요런 게 다 들어가서 얘가 이제 증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는 장치로 직접 냉매 같은 걸 순환시키면서 차가워지기 때문에 DX 코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DX 코일인데요. 명칭은 좀 화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다이렉트 익스펜션 코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직접 팽창식 이제 코일인데요. 자, 이렇게 증발기가 있을 때요. 증발기가 예를 들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 여기가 역시 입구, 밑에가 출구라고 했을 때 자, 입구에다가 이렇게 팽창 밸브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직접 팽창을 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요. 요게 직접 팽창이고요. 자, 냉동기에서 순행식 증발기가 있습니다. 순행식 증발기에서 팽창 밸브에 의해서 여기서 냉매가 팽창이 되고 안쪽에 냉수가 들어가가지고 이 냉수에 의해서 이렇게 증발기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겠죠. 얘는 간접 방식이에요. 얘가 직접 방식이고 근데 여기서 DX 코일이라는 소리는 이 코일 내에 냉매가 직접 들어가는데 입구 쪽에 팽창 밸브가 달려서 직접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DX 코일인 거예요. D가 다이렉트의 그냥 앞자 D고요. X는 팽창의 익스펜션, 거기에 그냥 두 번째 영어 X를 따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DX 코일은 직접 팽창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 유니트 밑에는 아예 냉동기가 그냥 통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응축기 같은 경우는 실내로 뜨거운 바람을 내보낼 수가 없죠. 응축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은 공기를 통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응축기는 순행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옥상에, 건물 옥상에 냉각탑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순행식 응축기를 이렇게 수배관으로 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응축기의 열을 냉각탑을 통해서 밖으로 방출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이고요. 자, 이제 DX 코일 위에는 히팅 코일이 존재하는데 자, 가열 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를 넣는 히터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하 같은 데에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일러를 통해서 이렇게 온수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상부에는 송풍기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덕트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뭐 1차 공조기 이런 게 없고 그냥 여기 자체에서 공기를 빨아가지고 DX 코일을 통해서 차갑게 했다가 히팅 코일을 통해서 뭐 뜨겁게 온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덕트를 통해서 실내로 공기를 넣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냥 회전하는 겁니다, 공기가. 그리고 뭐 역시 똑같이 DX 코일이 있다고 치고요. 히팅 코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송풍기를 이렇게 덕트를 설치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직접 치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그 덕트를 굳이 뭐 안 써도 돼요. 뭐 공간이 작다 그러면 그냥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 장점을 한번 보시면 설비비가 저렴하다. 네, 아주 저렴하죠. 단순히 이제 이 응축기의 열을 빼기 위한 뭐 냉각탑이나 이런 게 설치는 되겠지만 뭐 전체적인 설비비로 봤을 때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각 층에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냉동기가 다 있고요.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에 전문 기술자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안에 컨트롤러가 있어서 컨트롤러의 온도만 설정해 주시면 기계가 알아서 작동을 해줍니다. 그냥 에어컨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기계실 면적이 적게 든다. 뭐 당연히 얘네가 존에 있으니까 기계실 자체가 굉장히 적겠죠. 자, 그 다음 독립운전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1차 공조기가 있었다고 하면 자, 1층은 작동을 안 시키고 2층만 작동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큰 공조기를 돌렸어야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 같은 경우는 자, 각 층마다 또는 각 존마다 이렇게 패키지 유닛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서만 기계를 작동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급기를 위한 덕트 샤프트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덕트 샤프트라는 거는 그냥 각 층을 지나가는 어떤 덕트를 얘기를 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공조실이 있었다고 하면 단일 덕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덕트가 쭉 올라오겠죠. 뭐 밖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자, 1층 천장과 2층 바닥면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덕트가 올라가야 되죠. 그냥 이 부분이 덕트 샤프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단점으로는 각 층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를 빨아들일 때 여기는 아마 제일 차갑게 나올 거고요. 이 덕트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온도는 더 식거나 더 오르거나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의 온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의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습도 제어가 불충분하다. 네, 뭐 가습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습도 제어도 어렵고요.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뭐 여기는 온도가 각자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습도 자체도 다 틀릴 거예요. 습도가 다 나올 때마다 뭐 제각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습도 제어 자체가 뭔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제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제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장이 많고 수명이 짧아 유지비가 많이 든다. 자, 어떤 기계든지요. 그냥 수량이 많으면 당연히 고장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메인으로 1차 공조기가 있다고 하면 이 한 대만 관리를 잘하면 되겠죠. 얘 한 대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 잘 보수하면 돼요. 그런데 뭐 여러 개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하면 유지보수 관리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계 고장도 잦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